163페이지 9번부터 제33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게 되어서 저는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열공해 봅시다. 9번 다음 중 소성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가공법은,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단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체 금속을 해머로 두들기거나 기계적으로 압력을 가해가지고 일정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압출 인발은 다양한 금속이나 합금으로 연속적 개별적 제품을 가공하여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 이것도 뭐냐면은 단면 형상 변화를 위해 소재를 어떤 금속 틀로 된 다이 사이로 밀어 넣는 것이 밀어 넣어가 길게 제조하는 것이 압출이고, 잡아당겨서 길게 늘어뜨려서 재료를 제조하는 것을 인발입니다. 이런 압출의 인발 등은 온도에 따라서 온도를 높여서 가공하면 열간 가공이 되겠고요. 제결적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면 냉간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조 표면 처리는 어떠냐면 본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소성 가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1번 분말 가루 상태의 구리에, 분말상 구리에 약 10% 주석 가루, 주석 분말과 2% 흑연 분말을 혼합하고 윤활제를 그 안에 넣어요. 그 다음 휘발성 물질을 가한 후 가압 성형하여 열을 가해가지고 완전히 녹인 게 아니고 그 틈새가 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결했다고 그러는데, 그 가압 성형하여 소결한 베어링 합금은 뭐냐면은 오일리스 베어링입니다. 여기에는 그 베어링 형태로는 되어 있지만은 완전히 그 뭉쳐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윤활유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또 흑연 분말은 그 사이에서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일리스 베어링을 어떤 기계 축사이나 이런 데 넣고 회전이 될 때는, 회전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윤활유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활유를 공급하지 않고 베어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일리스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오일리스 베어링. 그럼 만약에 이제 그 가동이 멈출 때는 이게 다시 윤활유가 그 안쪽으로 스며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오일리스 베어링은 분말, 야금, 다공성 합금으로 주유,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13번 보통 주철. 보통 주철은 우리는 기호로는 항상 GC로 표시합니다. 그레이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회색 주철인데 이걸 한자로는 이렇게 회주철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철은 GC로 표시하고요. 한자로는 회주철이라고 하는데, 이 보통 주철의 0.7 내지 1.5% 몰리브덴, 0.5 내지 4% 니켈 첨가하고 별도로 구리나 크롬을 소량 첨가하여 강인하고 내마멸성 우수하여 크랭크축, 캠축, 실린더 등의 재료로 쓰이는 것을 우리 에시큘러 주철이라고 합니다. 에시큘러. 에시큘러는 우리가 영어를 찾아보면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게 굉장히 일종의 고급 주철에 해당하겠죠. 근데 본래 고급 주철은 여기에는 미하나이트 주철입니다. 주물용 선철에 강 부스러기를 가한 쇳물과 규소철 등을 접종하여 미세 흑연을 균일하게 분포시킨 폴라이트층의 고급 주철입니다. 강도, 변형 모두 보통 주철보다 뛰어납니다. 이걸 미하나이트 주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 보통 주철에 몰리브덴하고 니켈 첨가하고 구리, 크롬을 소량 첨가하여 강인하고 내마멸성 우수하여, 이것은 에시큘러 주철이다.
그 조직이 작게는 바늘 모양으로 됐다. 그래서 에시큘로 주철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4페이지 15번 볼트, 너트, 전동기, 축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탄소 함량이 약 0.2 내지 0.3%. 여기 항상 우리가 탄소나 온도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약간 한계,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0.2, 0.3이라고 하는데, 여기 결정적으로는 기계 구조용 강제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알아주셔야 될 것은 0.2, 0.3이라면 요 중간 값인 0.25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 구조용 강제라는 것은 강은 스틸이죠. 기계는 머신너리 이렇게 해서 요게 되고요. 탄소가 여기에 0.2에서 0.3이라 하면 탄소가 0.25를 우리가 하나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0.25라고 안 하고 2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 C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뒤에 C가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숫자가 탄소라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탄소가 25%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들 리가 없습니다. 강이라는 것은요, 탄소가 적게 함유해요. 2%도 함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5도 안 되겠죠. 0.25% 함유한 것입니다. 여기 STC4 할 때 여기는 그냥 4만 있죠. 뒤에 요거는 4종이라는 뜻이에요. 탄소 공구강이고 SKH2도 고속도강 2종이라는 뜻이고 SPSAC라는 것은 스프링강 8종이라는 뜻입니다. 스프링강입니다. 앞에는 강이고 PS는 스프링입니다. 스프링강입니다. 자, 17번 아래 그림들은 어떤 단면도 나타내는 것인가? 아래 그림들을 보니까 전부 다 둥근 형태입니다. 제일 앞에는 핸들이고 중간에는 레일이고 뒤에는 훅입니다. 전부 다 이 세 가지가 둥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둥근 형태는 무조건 회전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밑에 거는 여러분이 참고로 하세요. 우리 한글로 된 걸 영어 뜻을 여기에 써놨으니까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요것도 이제 몇 분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여기 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면은 이 나사도시 할 때 순나사 바깥지름, 앞나사 안지름은 굵은 실선이다 하는 건 바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순나사와 앞나사 골 표시하는 선은 가는 실선을 사용한다 하는 것 알아주시고요. 앞나사 탭 구멍의 드릴 자리는 120도의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이건 제도 통치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를 못한다면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걸 자꾸 반복해서 보면은 내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안 외우려 해도 여기 바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가려서 보이지 않는 부분의 나사부는 파선으로 그리고 보통 골 밑을 나타내는 선은 삼봉우리부터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당연하겠죠. 순나사, 앞나사, 결합부 단면은 뭐로서 하는 것이 원칙이냐? 순나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순나사로 나타냅니다. 순나사, 앞나사로 끼워져 있을 때는 단면은 순나사 쪽을 주로 그립니다. 그리고 순나사와 앞나사 측면 도시에는 옆 측면 도시에는 각각의 골 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그리는데 원주 한 4분의 3 정도만 그린다는 여기에 제도 통치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지금 앞부분에서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면 어느 종목이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65페이지 21번입니다. 가공에 의한 컷 줄무늬 방향의 기호를 기입한 그림 투영면에 비스듬하게 두 방향으로 교차한다. 그 기호는 두 방향으로 교차한다는 X를 표시합니다. X. 자, 나란하다 하는 건, 평행하다 하는 건 이렇게. 멀티라는 것은 여러 방향이 많다는 무방향이고, C는 뭐냐면 동심은, 그러니까 이 C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는 이제 두 방향이 이렇게 평행한 거는 이퀄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직각은 이렇게 만들어 놨고, 요거는 X는 교차한다는 거, 멀티는 여러 방향, C는 이제 방사선입니다. 동심원이고요. 여기 동심원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R은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설명도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다 다르게 했습니다. 요건 나란히고 요거는 직각,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빗금으로, 요거는 뭐냐면 여러 방향입니다. 요거는 동심원이고 요거는 방사선입니다. 자, 요걸 여기에 상세하게 다 설명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얼마든지 풀 수 있겠죠. A는 A 요겁니다. 가공으로 생긴 앞줄 방향이 기호기반 그림의 투상면의 평행이라는 것이고요. B는 가공으로 생긴 앞줄 방향의 기호기반 그림의 투상면의 직각이다라는 걸 나타내주고요. C는 가공으로 생긴 선이 두 방향으로 교차한다는 거고, D는 가공으로 생긴 선이 여러 방향으로 교차 및 무방향이다. 어떤 의미로 방향이 많으면 그 무질서하죠. 무방향이다. E와 F는 가공으로 생긴 선이 거의 동심원 및 방사선이다. 꼭 좀 요거는 기본이 되는 것을 여기 한번 다 등장시켰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23번요. 다음 입체도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정투상도는 보는 그대로 그리는 건데, 정투상법은 일각법하고 삼각법이 있고요. 삼각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제삼각법은 물체를 제삼각면 안에 놓고 투상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눈 물체 투상도가 아니고 눈 투상면 물체입니다. 제1각법은 눈 물체 투상면입니다. 두 개가 그래서 서로 바뀌어졌습니다. 다 이 정궤도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입체로 된 걸 평면으로 펼친 것을 말합니다. 전궤도법은 평행선, 삼각형, 방사선법 요 세 가지를 이용합니다. 세 가지를 이용합니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평행선, 삼각형, 방사선법 세 가지다. 한 도면에는 제1각법, 제3각법을 혼용하여 그릴 수 없습니다. 따로따로 그려야 됩니다. 자, 25번 아래 수식 중 공차가 가장 큰 것에 속하는 것은, 이것은 몇 번 했습니다. 자, 가에는 0.05하고 0하니까 0.05고 나는 두 개 대하니까 0.07이고 다도 요거 이제 혼돈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게 다르냐면은, 자, 여러분, 나는 여기에 윗 치수 허용차에다 아래 치수 허용차를 뺍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바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0.03이 됩니다. 다는 위 치수 허용 치수에다 아래 치수 허용차를 빼는데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0.07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 제일 공차가 큽니다. 27번 다음 축척 중 기계 제도에 사용하지 않는 1대3, 3분의 1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3은 쓰지 않습니다. 2, 5, 10, 20, 50 이런 건 다 쓰니까 요거는 이것도 몇 번 이제 등장한 내용입니다. 자, 이 페이지를 마치고 다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66페이지 29번 배합원료를 이제 장입할 때 이제 소결하는 거예요. 소결할 때 장입할 때 조분광 이렇게 여러분 상당히 그 기술 용어는요. 언어를 생략을 많이 해버렸어요. 조분광이라는 실제로 여기 한자로 나와 있죠. 조대분광이라는 뜻입니다. 그 입자가 큰 것을 말합니다. 조분광이라는 것은 조대분광이라는 뜻이에요. 조분광은 팔레트 어느 곳에 장입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말이 그 상당히 애매한데, 팔레트 바로 위인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이 이제 팔레트 어느 곳에 장입하는 것이 좋냐 이런데, 소결청이 있습니다. 소결청 중에서 제일 하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문제도 제가 보건대는 조금 여러분이 조금 문제가 여러 개 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소결청 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소결청 중에서 소결청 중에서 그렇게 이제 장입 위치입니다. 소결청 중에서의 위치라고 이렇게 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소결청 중에서의 위치. 요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게 이제 어떤 데 문제를 이래 보다가 보면 조금 거칠게 되어 있는 게 있죠. 그죠? 이래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29번 요게는 소결청 중에서의 위치 요걸 꼭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에서의 위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등 혼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안 그래는 여기 좀 헷갈립니다. 그렇죠? 소결청 중에서의 위치라고 해두는 게 제일 좋겠네요. 소결청 중에서의 위치. 소결청 중에서 상부강은 제일 청하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상부강 한번 봅시다. 소결광 제조할 때 그레이트 바 위에 미세 분광보다는 큰 상부광을 깝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트 바에서는 바로 위에입니다. 근데 이게 소결청에서는 제일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애매하죠. 그죠? 미분 원료 낙하 방지, 소결광 부착 방지, 그레이트 바의 열 부하 감소, 소결 배든의 흡인 공기 균등 분포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도 이제 여러 번 나왔는데요. 이거요, 상부광. 이거 얼마든지 실기 문제 몇 가지 적으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꼭 좀, 여러 번 이제 반복했으니까, 깊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31번. 소결광 제조를 위해 분광석을 쌓을 때 층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가급적 층후를 높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한 번에 나오는 그 소결광 생산량은 크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소결광 제조할 때 분철광석 층후 높여줘가는 효과는 품질 향상 소결 조업 횟수가 줍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량을 조절합니다. 이건 조절이고 쉽게 말하면 줄어듭니다. 실수율 향상이 있습니다. 층후를 높이면 천천히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생산량은 많지만 전체적인 횟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량은 감소하고 실수율은 한 번에 하는 실수율은 향상합니다. 자, 33번. 배합원료의 수분 첨가여 소결 반응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이다. 그 이유 중 잘못된 것은 배합원료에 수분을 첨가하는데 수분 첨가로 이게 나중엔 잘 뭉쳐두었다가 소결을 하면은 수분이 빠져나가면 기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향상됩니다. 첨가 수분의 입자간의 거리를 첨가한다. 아니죠. 밀착시키죠. 그래야 응집을 할 거 아닙니까? 증발한 수분의 청상하 간에 이 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열 매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결 온도 조절에 수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소결에서 수분 역할, 조립, 혼합, 통기성 향상, 열 매개체 역할, 열 효율 향상, 분진 비산 방지 이런 것은요 얼마든지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CBT 공부할 때 어떤 학생들이 CBT는 이렇게 60문제에서 36문제만 반영 된다는 식으로 대충 건성으로 공부하는데 건성으로 보다는 이런 거는 객관식도 나와 있지만은 실기시험 칠 때는 얼마든지 실기시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주면은
소홀하지 않으면은 실기시험도 잘 칠 수 있습니다. 35번 재선법에서 소결이 중요한 이유의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철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품위가 떨어진 광석도 갖고 와서 소결을 하기 때문에 철 자원 확보에도 도움이 되겠다. 출선 능률 향상이 증대되겠다. 코크스비가 저하겠다. 원료의 CU, 구리, 아연 등의 제거 가능하다. 이건 아닙니다. 이 소결법에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신트링은 뭐냐면 고로의 환원 반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예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167페이지. 예비 처리 소결 공정에서 소결광 정산 방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요것도 몇 번 했습니다. 장입 층후를 낮추면은 소결광을 횟수가 많아져서 소결광 정산이 됩니다. 사하 분광 배합비를 늘린다. 요것도 일종의 사실은 뭐와도 같느냐 하면은 상부광과도 비슷합니다. 메인 블로워를 댐프를 닫는다. 그러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소결하는 바람이나 이런 게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소결광이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생석회를 첨가한다. 생석회 그 자체가 발효를 하기 때문에 소결을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쭉 이제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읽어보세요. 메인 블로어하고 댐프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39번 점화 작업을 할 때, 소결할 때, 불을 붙일 때 점화 작업 시 균일 착화를 위해 점화로 하부 흡인 부합을 다른 곳에 비해 하부 흡인 다른 곳에 비해 반 정도 감압하는 댐프 조절합니다. 그 이후로 틀린 것은 화염이 충분히 넓게 퍼지도록 밑에는 이제 감압 부합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부합을 낮추기 때문에 위에서 쫙 잘 퍼지겠죠, 밑으로. 그래서 이제 한 거고, 냉풍의 흡입으로 분위기 온도 저하를 방지를 위해서이다. 열이동을 하방으로 빨리 이동하기 위해서이다. 이건 아닙니다. 자, 표층부 온도 상승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부합을 이렇게 좀 낮추면은 표층부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부합, 건물 실내 기압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같은 기압이 되려는 원칙을 갖기 때문에 배기를 계속하면 압력차 발생하는 것이 부합의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급기를 계속하면 압력을 높여주면 압력 높은 정압이 일어납니다. 요 부합과 정압을 알아두세요. 요 39번 같은 거 좀 까다롭습니다. 잘 알아두세요. 41번 소결 조업 중 소결광을 감산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 했습니다. 장입 층후를 높이면 감산이 됩니다. 메인 블로워 댐프를 닫는다. 앞장입 장입 밀도를 높인다. 미분 원료 미분 원료 배합비를 적게 하면 소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산이 아니죠. 43번 점화로에서 장입면을 균일하게 착화할 때 적절한 조치사항은 COG량을 정대해준다. 코크소 분께서 이걸 정대해주면 균일하게 착화해준다. 이거 간은 왜 하냐? 폭방량 편석을 하면 폭방량 편석 방지라든지 상하 편석 유도 뭐 이런 것도 소결은 잘 되겠지만 점화로에서 장입면을 균일하게 착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점화로 하부 댐프 정제도 마찬가지고 반광 사용비 정제도 마찬가지고 위 표면을 균일하게 착화할 테니까 요거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겁니다. COG량을 정대한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45번 소결 조업 중 자동 제어가 되지 않는 것은 염기도 제어는 소결 조업 중에 이 염기도는 녹을 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동 제어가 수분 제어라든지 속도 제어라든지 점화온도 제어는 가능하지만 염기도는 이거 석회성에는 녹으면서 이제 염기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소결 조업할 때는 이게 자동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3강 수업을 45번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